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시장 과연 과열인가? 라는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좋은 리포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증권사 리포트는 좀 어느 정도 걸러들어야 된다 라는 말씀들도 많이들 하세요.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근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양질의 좋은 리포트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다 일일이 찾아서 보시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좋은 자료들이 있다면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과 김중원 팀장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리포트는 1월 15일 날 나왔습니다. 금요일이죠. 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이 좀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리포트는 서머리부터 나와 있는데 서머리는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본문을 먼저 읽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주가 급등에 따른 주식시장 과열 논란 부각되고 있다. 그렇죠. 요즘 뭐 최근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막 수직 상승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이거 너무 거품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께 숫자로 한번 다이다이를 붙어보자 라는 내용의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코스닥이랑 코스피는 지금 44.6%, 30.8% 엄청나게 올랐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글로벌 지수 중에서 코스닥은 자랑스러운 1위, 코스피는 3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박스피다 이러면서 막 욕먹고 수익률도 안 나오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도 거래소 시장의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거래소는 코스피 얘기하는 겁니다. 3100포인트를 상향 돌파했다. 근데 아쉽게도 금요일에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3080인가 라고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개인 투자 지표인 고객 예탁금이 70조 원이 넘었다. 74조까지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그 매입을 하면서 빠진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게 왜 숫자가 이렇게 좀 어긋나냐면 이게 D 플러스 1, 뭐 D 플러스 2 해가지고 결제일이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만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돈이 필요해서 100만원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결제일 이틀이 지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내 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리 땡겨받을 수 있는 그냥 이자만큼 줘버리고 미리 땡겨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요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뭐 신용잔고라든가 이런 게 업데이트가 이틀씩 늦게 나온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과거 10년 대비해서 3.5배 이상 예탁금이 증가했다.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기예요. 신용잔고는 10조 원이다. 근데 요거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코스닥, 코스피 다 합치면은 지금 신용잔고가 21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신용잔고가 한 10조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한 10 정도 되죠. 지금 여기 비교해 보시면. 그래서 요거 합치면 지금 21조 정도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때로 한번 볼까요? 평상시에 지금 이 둘 다 한 6 조금 안 되죠? 그럼 이게 다 합치면 한 11조 정도 된다고 치면 신용잔고가 10조가 넘어가면 좀 과열을 경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상징적인 숫자였는데 지금은 가볍게 무시하고 신용잔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신용잔고가 늘어나면은 이거는 이제 여차하면 조금만 조정이 나와도 반대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투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져서 증시에는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기본적인 시각인데 이게 너무 늘어나고 있으니 경계해라 이런 얘기지만 이것도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코스피 급등으로 고객 예탁금 사상 최고 수준 경신했다. 코스피가 기존에는 이 정도 라인에서 이제 박스피라고 하죠. 이 박스권 그리면서 그냥 올랐다 내렸다 왔다 갔다 또 올랐다 또 내렸다. 뭐 수익률이 별로 보잘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뚫고 나서 지금 이 지점까지 한 번에 올라버렸죠. 그래서 이 고객 예탁금을 비교를 해보면 고객 예탁금 수준도 마찬가지로 한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가다가 지금 그러니까 뭐 높아봤자 많아봤자 한 30조 원 정도 뭐 대부분 20조에서 30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죠. 고객 예탁금은. 근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7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예탁금이 많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고객 예탁금은 주식을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그 증권사 계좌로 돈을 보내놓고서 주식을 아직 안 사고 대기하고 있으면 고객 예탁금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죠. 증시가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가총액 대비 주요 지표는
2020년 대비 하락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예탁금, 신용잔고 이런 증시 주변 자금을 현재 주식시장 시총이랑 비교하면 그 정도 과열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신용잔고가 뭐 평소에 한 10조 정도에서 지금 21조까지 늘어나니까 2배나 늘어나서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코스피 시총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예탁금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고 또 지금 더 들어올 돈도 더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총 대비 고객 예탁금은 코로나 당시 역사적 고점을 기록한 후 그게 한 3.7% 정도 됐다고 하네요. 지금은 2.9% 수준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총 대비해서 고객 예탁금이 4월달이 제일 높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총으로 지금 뭐 고객 예탁금 70조가 넘었다고 하는데 시총 대비해서는 더 떨어졌다는 얘기네?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그 코스피의 역사적 저점이라기는 좀 그렇고 코로나로 인한 저점이 3월 19일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3월 19일이었나 22일이었나 좀 가물가물한데 이때 이후로 이제 계속 쭉 반등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이때 저점을 찍고서 반등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아 이거 좀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해서 주식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때도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개미들 자금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코스피는 1500보다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 3000이 넘죠. 3100 막 이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2배가 오른 거에 비교해서 고객 예탁금이 2배로 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증시가 빠진 순간 예탁금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예탁금 규모를 보시면 지금 비중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이랑 비교해 보면은 뭐 이때는 뭐 한 1.5%, 1.6% 이 정도 됐는데 지금은 요 정도까지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월달에 예탁금 비중이 고점을 찍고서 지금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그 역사적 고점이 지금 4월달에 가장 높았던 이유는 시총이 적어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지금 실질적인 시총 그 고객 예탁금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도 시총이랑 비교하면 지난 10월달이 고점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10월 대비해서 0.51%까지 하락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 지금 신용잔고는 21조까지 늘었는데 지금 요 신용잔고 늘어난 것보다 10월달 대비해서 코스피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총이 더 이만큼 커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잔고가 한 요만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총이 요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신용잔고는 더 늘어났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시총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 상대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신용잔고가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잔고 21조만 보고서 이거 버블이니까 조심해서 빠져나가야 된다. 뭐 조심해야 된다. 뭐 거품 빠진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얘기고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지금 계속 이 얘기 하고 있죠. 신용잔고 너무 많으니까 빠질 수도 있다. 막 얘기하면서 근데 어느 정도는 기준을 가지고 걸러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지금 뭐 개미들이 여러분들께서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우량주들 쪽의 급등을 통해서 지금 이게 코스피가 급등이 나와서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지표는 지금 하락이다. 그래서 이거는 투기적인 자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신용 막 엄청 땡겨가지고 막 투기하려고 단타 치려고 막 들어온 자금보다는 스마트한 머니가 많은 아주 건전한 상승이다. 지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어서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여력이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고객 예탁금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서 더 못 들어오면 그럼 상승 동력이 바로 꺾이는 거 아니냐 라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타당한 말씀이죠. 고객 예탁금이 꺾이게 되면 당연히 상승 동력은 사라지겠죠. 그런데 이거 보시면 M2라고 되어 있는데 M2는 그냥 시중에 풀린 통화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중에 풀린 통화량 대비해서 고객 예탁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2010년도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고객 예탁금 수준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서 좋은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언제 꺾여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경계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레포트에서는 주식형 펀드 설정에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펀드는 여러분들께서 좀 친숙할 수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직장인분들은 IRP 뭐 이런 것도 펀드로 운영을 해야 되고, 뭐 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그 투신에다가 의뢰하는 것들 있잖아요. 투신이 투자 신탁이라고 했죠. 그래서 믿고 맡기는 펀드 매니저한테 내 돈을 믿고 맡겨서 이거 불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걔네들이 이제 펀드 상품 굴리게 되면 그것도 이제 뭐 요거랑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K 뉴딜 펀드 해가지고 2차 전지 바이오 뭐 그러니까 BBI 이제 하나씩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배터리 펀드를 예로 든다고 한다면, 그런 상품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얘는 뭐 비중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LG화학이 뭐 15%, 그다음에 뭐 삼성 SDI가 15%,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15%, 뭐 에코프로비엠 뭐 5%, 뭐 SKC 5%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 비중만큼 실제로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도 주식을 사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건 주식시장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도 고객 예탁금처럼 같이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객 예탁금만 봤을 때는 2010년도에 이거밖에 안 돼요. 비율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그거 고객 예탁금만 봤을 때는 2010년보다 지금 2021년 너무 높아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주식형 펀드를 같이 보게 되면은 요 당시에 고객 예탁금 플러스 주식형 펀드는 이렇게 비중이 높았습니다. 시중 통화량 대비해서. 근데 지금은 요거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고객 예탁금만 놓고 봤을 때는 2021년도 비중이 2021년도에 이렇게 높아진 게 맞는데, 지금 2021년도에 주식형 펀드는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믿고 맡기는 투자 신탁, 이쪽에 이제 더 이상 개미들이 나 너 못 믿겠다, 응? 내 돈 내놔, 내가 직접 투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 있는 돈이 지금 여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주식형 펀드가 굉장히 높았는데 주식형 펀드 싹 빼면은 요거랑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 증시를 받쳐주는 자금을 볼 때는 고객 예탁금뿐만 아니라 주식형 펀드 설정액, 금액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후에 주식형 펀드가 엄청나게 인기였던 때예요. 지금 뭐 주식 시장에 뭐 개미들이 뭐 다들 이거 우리 주식해야 된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펀드 상품이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펀드에 묻어놓으면 무조건 다 돈 번다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펀드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지금은 펀드는 많이 비중이 줄어들었고 내 돈 내놔 해서 지금 고객 예탁금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고려하면 2010년도 그때보다 지금 통화량 대비해서 아직 돈 많이 안 들어온 편이다. 과거 수준으로 돈 들어오려면 이만큼이 더 들어와야 된다. 아직 이 여력이 충분히 있다. 고객 예탁금 비중이 이렇게 높아졌지만 주식시장 받치는 거 감안했을 때는 이렇게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넘어가서 지금 우리나라는 뭐 배당 성향이 좀 낮은 편이에요, 확실히. 뭐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는 미국이랑 뭐 일본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은 확실히 배당 성향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그동안 박스피다 막 이런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뭐 주식을 뭐 특별 배당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좀 배당 성향을 늘려줄 수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될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24.2인데 이제 한 30%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지만 저는 요거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배당 성향이 확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오는 자금들이 배당이 뭐 조금 한 꼴랑 한 0.5% 1% 늘어난다고 해서 주식 쪽으로 돈이 이렇게 많이 몰리느냐, 그거는 전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옆에 있는 그래프는 뭐 대만 쪽에서 배당 성향을 늘리니까 주식시장 그래프도 좀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와닿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려면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실적이죠. 실적이 좋아야 이제 주식시장도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그 다음에 반도체, 2차전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지금 수혜 산업이 된다 이런 얘기죠. 또 이제 뭐 바이든 이후에 바이든이 당선이 돼서 이제 뉴딜을 통해서 친환경도 지금 막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친환경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뭐 반도체도 2차전지도 뭐 언택트도 뭐다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 지금 한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잖아요.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뭐 엄청나죠. 2차전지만 해도 LG화학, 삼성 SDI 뭐 그다음에 그 밑에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 뭐 동박이나 뭐 이런 SKC 이런 것들 너무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언택트도 카카오, 네이버,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 수소차로만 지금 묶여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율주행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혜받는 그 전 세계의 리더 산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이 한국에 많이 몰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한 수혜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서 주도업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주도업종 보시면 배터리,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게임 이렇게 4개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여기서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코스피, 코스닥 막 이런 쪽인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상승률도 더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코스피가 굉장히 상승을 달리고 있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우량주 기준을 중심으로요. 근데 향후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지금 못 오른 게 또 더 오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1년이랑 22년도의 순이익은 YOY 요 그 연 성장률로 봤을 때 20년 대비 21년은 47.9%, 21년 대비 22년은 19.5%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얘는 지금 20년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기저효과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21년도에 연성장률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보이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22년도에 나빠지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만큼 더 이상으로 굉장히 좋게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실적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실적이 받쳐준다면 주식시장은 거품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뒷페이지에 이어서 또 설명을 할게요. 보시면 2010년도에는 반도체는 항상 뭐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뭐 이런 철강, 화학, 자동차 뭐 이런 게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IT, BBIG, 그 다음에 2차전지는 화학에서 좀 빠진 거죠. 뭐 아까 말씀드린 동박 소재하는 뭐 SKC 뭐 이런 것도 뭐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겠죠. LG화학도 LG케미칼 화학 업종에서 분사가 된 상황이고, 자동차도 이제 뭐 전기차 중심으로 개편이 되고 있죠. 보시면 반도체 전기전자가 2010년도에는 24% 정도 됐는데 지금은 37%,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죠. 반면 당시에 이제 산업재, 건설, 조선, 기계, 요거는 지금 여기 어디 있죠? 찾아보기 힘들죠. 산업재 여기 있네요. 지금 비중이 거의 한 반토막이 났어요. 금융도 마찬가지고, 금융도 지금 한 반토막 이상 더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없던 또 언택트 한번 볼까요? 언택트는 여기는 없죠. 없는데 이제 요만큼 굉장히 높이 성장을 하고 있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주도 업종 쪽에 종목을 잡아야 한다. 이게 지금 오를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지금 안 오른 종목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업종들도 있어요. 뭐 건설 쪽이나 저도 좋게 보는 섹터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안 오른 종목들은 비중이 오히려 더 줄어들 여지도 있기 때문에 주도 업종 중에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밸류에이션.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러면 당연히 하락할 여지가 있겠죠. 뭐 거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 PE는 그냥 PER이라고도 많이 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B는
PBR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PER은 뭐냐면 여기서 R은 항상 벌어온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뒤에 있으면 분모로 가고 앞에 있으면 분자로 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P는 주가고요. 그 다음에 R은 그냥 그냥 번 돈이라고 할게요. 번 돈.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높은데 번 돈이 적다면 얘는 PER이 높은 거겠죠. 그리고 번 돈은 많은데 주가가 낮아요. 그럼 얘는 PER이 낮아지겠죠. 얘를 이제 고퍼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저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는 지금 그러면 고평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얘는 저평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 지표로만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한국 코스피는 벌어온 돈 대비해서 주가가 14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원을 벌어왔는데 주가가 14원이다. 근데 나스닥은 똑같이 1원을 벌어왔는데 주가가 34.1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나스닥 쪽이 주가 평가가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바꿔 말하면 얘도 똑같이 똑같은 돈을 벌어오는 이기 때문에 얘가 낮아질 여지도 있겠지만 얘가 따라가서 올라갈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S&P는 22.3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비교했을 때 코스피는 퍼가 높은 편이 아니다. 이게 뭐 PBR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설명은 중복은 하진 않을게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당연히 있죠.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상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도 외국에서는 북한 리스크 뭐 이런 거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뭐 배당 성향이라든가 이런 뭐 주식에 대한 매력적인 요소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좀 낮게 평가받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뒤에서 설명드릴 것처럼 이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더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라는 게 이 레포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보시면 요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고퍼 혹은 고 PBR을 주기에 조금 곤란한 종목들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은 뭐였냐면 예를 들어 정유산업을 한번 들어볼게요. 정유산업이나 아니면 조선산업 이런 것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장치산업이다 보니까 또 얘네들도 배가 필요하죠. 비싼 돈을 먼저 일단 때려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PBR 기준으로 볼게요. PBR에서 B는 그냥 자산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인 돈, 그리고 얘는 주가라고 아까 얘기했죠. P는 이게 PBR인데, 똑같은 돈을 벌어와도 주가가 똑같아도 들인 돈이 일단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요 PBR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IT 기업 같은 거 한번 볼게요. IT 기업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돈을 들여야 되겠지만, 걔네들이 뭐 공장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울산 같은 데 가면 뭐 SK 이노베이션 SOL 공장 같은 거 있고, 뭐 조선도 뭐 배 이런 거 뭐 엄청 비싸죠. 이런 거랑 비교하면 얘네들은 돈이 많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벌어서 주가가 똑같아도 들인 돈이 적기 때문에 얘네들은 PBR이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 PBR이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라이트한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T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만들면 처음에 만드는데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 이거 뭐 그 이후에 돈 들어가나요? 그냥 뭐 판권 같은 거 뭐 따서 이제 뭐 그 진출하고 이렇게 해서 돈 그냥 땡겨 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이 고 PBR이 왔을 때 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PBR이 너무 높으면 이거는 정당화될 수 없어서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 얘네 주가 하락될 거다 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 PBR이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도 기존 PBR이랑 비교했을 때 더 좋아져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저는 이제 IT 쪽을 예로 들었지만 바이오가 이런 게 좀 심해요. 그래서 보시면 IT, 뭐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바이오 쪽에 셀트리온, 바이오로직스. 과거에 이끌던 뭐 현대차, 뭐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이제 삼성전자 좀 덜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이제 전통적인 강호들, 얘네들보다 최근 이제 대세를 이끌고 있는 애들은 PBR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걸 과거의 가치주에서 벗어나서 성장주로 탈바꿈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적은 뭐 IT나 바이오 뭐 이런 쪽에 이제 성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가치주는 들어가는 돈이 일단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는 돈이 점차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하고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반면 성장주는 지금 당장 버는 돈은 좀 적지만 갈수록 버는 돈이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성장주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과거랑 비교했을 때 퍼가 더 높다 혹은 PBR이 더 높다라고 해서 그게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 그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멋스럽게 세련된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PBR 할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거 아니어도 할증 요인으로 안 봐도 지금 과거 PBR로 비교했을 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위기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차화정 랠리로 주식시장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코스피는 PBR 기준 1.42배까지 상승했어요. 근데 지금 코스피는 요 1.42배를 적용하면 3,550까지 가야 그래야 동등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가치주, 성장주 뭐 이런 할증 요인 이런 거 안 따져도 3,550까지 일단 가면 그러면 똔똔이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할증 요인이 적용된다면 이 이상도 갈 수 있다. 뭐 한 4,000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대놓고 이제 4,000이라는 표현 쓰면 이제 안 그래도 나라에서 지금 주식시장 과열이다 막 얘기하는 기사 내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곤란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아하게 할증 요인이다 라고 표현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3,550 정도까지 가야 이게 과거 기준이랑 똔똔인데 이 할증 요인으로 인해서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으니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이 다음에는 ROE라는 개념이 나와요. ROE도 자주 쓰는 개념이니까 혹시 좀 잘 모르시면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뭐 리턴 온 에퀴티 뭐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은 버는 돈이에요. 그리고 E는 그냥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들인 돈.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ROE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을 들였어요. 근데 1년에 2천만 원을 벌어와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이 ROE는 20이 되겠죠. 근데 내가 똑같이 1억을 들였는데 얘는 1,000만 원을 벌어와요. 이걸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이 ROE는 10이 되겠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회사일까요? 당연히 이게 더 좋은 회사죠. 그래서 ROE는 높을수록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ROE 기준으로 봤을 때 2011년도에는 ROE가 10% 그리고 올해는 한 8.5% 정도 지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050포인트 정도로 된대요. 지금 3,080인가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도죠. 2021년도 8.5%니까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보수적으로 봐도 지금 딱 그냥 실적 대비해서 정확히 나오는 수준이고 이게 뭐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때는 올해 연도 거보다는 1년 정도 걸 땡겨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년 정도 걸 땡겨서 봤을 때는 그 적정 지수가 3,500포인트다. 아까 3,550이랑 뭐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ROE로 봤을 때도 그렇고 3,500 넘어가는 거는 크게 뭐 이상한 그런 지수가 아니다. 거품이 아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코스피의 시총 대비 한 30% 정도가 삼성전자고 이제 하이닉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35% 정도 돼요. 순이익의 35%가 이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는 경기에 따라서 상승이 가능하다. 반도체는 올해부터 한 2년 정도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받는다면 요 ROE는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3,500이 끝이 아니고 3,500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좋은 얘기밖에 없네요. 그래서 일단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앞으로 넘어가서 이 서머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지금 70조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 대비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신용잔고는 두 개 합치면 이제 21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높기는 하지만 지금 고객 예탁금 받쳐주고 있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주식형 펀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까지 고려를 한다면, 당시에는 고객 예탁, 그 2010년도랑 비교를 했나요? 그 당시에는 고객 예탁금보다는 주식형 펀드 쪽으로 들어간 돈이 많았고, 지금은 주식형 펀드를 빼서 고객 예탁금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고려를 해서 봤을 때 고점 대비, 기존의 5.5% 대비해서 아직 예탁금이 더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다. 이건 뭐 더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걸 비교했을 때는 120조까지 증가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좀 일단 넘어가고요. 실적이랑 밸류에이션 봤을 때 우리는 지금 과거 기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성장주 얘기가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고 PBR 업종 할증 요인이 있다는 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지금 과거 기준으로만 봐도 3,500까지는 거품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거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 PER은 나스닥이나 S&P 비교했을 때 저평가 수준이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고평가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코스피 높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높이는 전혀 높지 않아요.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요거를 잠시 과열을 시킬 여지는 분명히 있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강력한 매수 기회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코스피는 지금 실적 기준으로만 봐도 3,500까지는 갈 수 있다고 숫자로 지금 보여드렸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성장주 프리미엄을 받게 된다면 실적 기준으로만 해도 그 이상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증시에 거품이 낀다면, 여기까지는 아직 거품 아니에요. 3,500 넘어가고 성장주 프리미엄 받아서 한 3,600, 700 이렇게 가는 건 거품 아닙니다. 거기에서 거품이 낀다면 코스피 4,000, 5,000, 이건 좀 저도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상승 방향은 아직 전혀 꺾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그거 잠깐 조정 나온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코스피가 3,000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게 나온다면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기 때문에 줍줍 하실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리포트 만들어주신 현대차증권의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